네, 4.7 재보궐선거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여야 모두 내부에서 쇄신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이후 정비에 나서게 되는데요.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변화에 걸맞는 개혁 방향을 찾게 될지 자세한 내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먼저 보겠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 50여 명 그리고 2030 초선 의원 5명이 입장문을 냈어요. 반성 입장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성이 있었고 그 가운데 당내에서 지지하는 의원도 계시고 비판하는 당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들이 낸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여튼 초선 의원들의 그 용기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회초리를 맞았으면 조용히 내가 왜 회초리를 맞았는가를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성문을 잘 써야죠. 그리고 반성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회초리를 맞는 자세가 진심이었는지를 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반성문에 당이 나아가야 할 쇄신과 혁신의 방향도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초선 의원 5명이 용기 있게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어떤 방향의 어떤 일관성이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그 방법도 반성문을 쓰는 방법도 굉장히 일관되고 차분해야 되고 냉정해야 합니다. 네. 내용은 내부를 향해서 가혹하고 정말 그렇게 치열하되 그 태도는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제안을 당 지도부에 하고 싶어요. 예. 크든 작든 굉장히 이 중요한 선거에 보궐선거지만 저희가 패배한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정리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종합 정리된 그 백서의 형태로 이 국민 앞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적어도 이런 왜 우리가 졌는지를 TF를 만들어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민주당원 개개인의 어떤 반성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반성문으로 질서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초선 의원 5분의 말씀은 격려하고 응원하나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내부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잘 정리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의 목소리도 초선과 중진과 다선 그런 분들의 반성의 방향이 좀 다르면 이게 어떤 반성이 맞는 건지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야권에서는 집권 여당의 분열이라고 또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도 예. 저 친구들 반성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를 맞을 때는 이런 겁니다. 저를 어디 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혼내시는 국민이 어디를 때려서 혼을 내시든 다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맞는 사람이 저 여기 때려주세요, 저기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반성문을 쓰는 자세 그리고 형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반성하는 그 입장문을 보고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도 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반성하는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응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의체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거기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대국민 호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국민과 당원께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은 저는 또 그분들 중에 몇몇은 오해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과 연관된 입시 특혜와 관련돼서 예. 많은 학부모들이 관행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이것은 사자 명예훼손죄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사퇴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이 좀 시끄럽다고 해서 친일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신 분도 그러니까 초선답지 않은 나이답지 않은 이런 발언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일각의 행위에 동조했던 분들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원래 생각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바뀐 것처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일부 친문 비문 나눠서 비판받고 비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공당이라 그러면 친문이건 비문이건 간에 초선 의원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면 네.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떼놓고 간다거나 책임을 누구한테 미룬다거나 저는 이런 행태는 사실 초선답지 않다. 예. 문제제기 차원에서 좋습니다만은 그 순서와 절차도 바뀌었고 자기부터 자성해야 되죠. 초선이면 더 열심히 사실 국회의원에 처음 나와가지고 기존의 행태를 비판을 먼저 해왔어야 되는데 예. 뒤늦게 반성을 하는 그 측면에서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조금 분열적인 행태를 보여서 타당이지만 같은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은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뿐 아니라 재선 의원들도 각각 모임을 열고 쇄신 방향을 논의한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오늘 일정들이 있는 것인데 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말해야 하고 의견들을 결집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성과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희망이 있는 정당이죠. 또 특히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국정을 운영해 가야 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면서도 이런 내부 혁신, 반성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라는 것이 어떤 반성의 수위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를 향해서는 정말 가혹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가혹한 것이 막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말씀을 드려야 진정성도 인정을 받고 드릴 말씀도 차분하게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이니 하여튼 저는 비대위가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예. 이 연합뉴스 TV에서 말씀드린 제안을 좀 들으신다면 예. 그렇게 좀 백서 TF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밖으로 국민께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과정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쇄신 방향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도부 선출인 텐데 여기에 있어서 좀 후보군의 새로운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할 만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뭐 바꾸는 것, 뭐 이런 것만이 변화와 혁신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내용, 컨텐츠를 어떻게 변화와 혁신으로 느끼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변화와 혁신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새로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만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도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이 거리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뽑도록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중요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제한된 당규에 따르는 것보다는 전 당원의 의견을 제한된 시간이만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 당원 투표로 최고위원회 거리 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이 일단 비대위는 중앙위원회에서 뽑는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후에 얼마 있다가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뽑는다고 말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럼 계속해서 당내에서 친문 세력의 입김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죠. 예. 저희 당의 권리당원들이 뭐 자발적으로 입당한 소위 당이 어려울 때 그런 당원들인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친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 친문 아닌 당원이 누가 있습니까? 친노 아닌 당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민주당원이지 어떤 계파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당내에 실제로 그런 심각한 계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규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집단 지성을 모아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참모진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단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장관급은 그 이후에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는 그럼 일단 어떻게 개각을 해야 될지, 내부 인상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총리와 장관의 인사 기준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는 실무형 총리보다는 상징성 있는 총리가 와서 아마 대통령이 진짜 쇄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40대 총리론이 적용돼서 기존의 그 여권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왔던 분이 총리로 상징적으로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쇄신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원외지만 어쨌든 기존의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40대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를 이제 부총리가 실무형으로 들어앉아서 사실상 내각을 지휘하는 형태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같은 분이 쭉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총리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변창흠 장관은 이제 물러날 텐데 그 뒤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신다면 현 윤석열 차관이 이전에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이 국토 관련해서 주택 정책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네. 비서관으로. 아마 그분이 또 이어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는 그 인적 쇄신의 폭에 따라서 국민적 기대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통령께서는 기조를 이어가실 건데 네. 결국은 차기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후보자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수정시키는 이게 약간 수동적 수정의 길로 가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아마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인적 쇄신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의미를 좀 더 크게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총리를 조금 대국민 정무적 감각이 강한 또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분으로 임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예. 이번 주 청와대 개각 전망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일단 이런 선거가 끝나면 당정청이 어떤 일정 부분의 그 책임을 서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책임은 작게 지려는 것보다 정말 신속하고 과감하고 크게 지는 것이 책임지는 의지에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장과 뭐 정무라인 뭐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관행일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서실장 한 4개월 전에 이제 새로 교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께서 이미 본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의를 표하시면서 본인의 장기를 살려서 여의도에 돌아오셔가지고 차기 어떤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는 이런 정말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그런 정도. 나머지는 이제 뭐 경제수석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쇄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무적 감각을 좀 가미한 그러한 상징성 있는 쇄신 인사 이런 것들이 그런 선에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선거가 끝나고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당대표 뽑아야 되고 원내대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8일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선거 다음 날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하겠다. 비영남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초선 의원들 중에 한 10명 정도도 당대표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들의 메시지를요?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서 초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내부에서 할 말이 있고 아까 같은 취지입니다. 예. 이런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할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당의 외부적 시각이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인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전당대회쯤 해가지고 특정 정당에 배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을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당권 주자, 그다음에 대권 주자 이게 맞물려서 사실은 당이 굉장히 역학관계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도 그런 취지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특정 당권 주자, 특정 대권 주자를 위한 총대 매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오로지 당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의 충심은 알겠지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해서 알 수 있듯이
중진이라고 해서 쇄신의 의지가 없거나 쇄신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초선이 거기에 힘을 보태거나 견제 역할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마치 나 아닌 상대, 우리 초선 아닌 중진들은 뭐 당의 쇄신의 걸림돌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어떤 오해를 날 수 있는 발언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56명이 초선 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면 이들이 큰 하나의 계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초선이라는 단일 범주로 하면 그렇게 많지만 예. 실제 그 안에도 역학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분들의 연령 다 다르죠. 뭐 물론 지역도 다 다르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게 된 배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초선 전체가 하나의 큰 범주화 해가지고 뭐 정치적 세력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숫자로 어떤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좀 골고루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초선에서도 출마해가지고 당원 당대표. 예. 당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에 좀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은데 그 새로운 바람이 이 통합의 바람이지 분열의 바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기 당권을 두고는 2030 세대 지지를 최근에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앞으로 대선을 포함해서 앞둔 선거가 많기 때문에 중진 회원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젊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나이로 젊으냐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초선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대권과 이 당이 또 위험한 지금 이 총선을 보선을 평가했듯이 국내 심히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주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참 국내 심히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야 될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외부의 대권 주자로 운운되는 분들이 또 호시탐탐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험이 그렇게 필요 없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뭐 중진과 초선 등이 어우러지는 이런 지도 체제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고요. 예. 양당 간에 어느 쪽에 속한 분이 이 현 시국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해당 개인의 역량이지 그분이 처한 환경이나 그분이 걸어온 길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다음 주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윤호중, 박완주, 안규백 의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속보를 보니까요. 안규백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 아니 원래 오늘 그 오전 중에 세 후보가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하기로 시간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저도 뭐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안규백 의원이 가진 평상시 품성으로 보면 지금 반성과 혁신의 시기에 어떤 당직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 반성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미루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안규백 의원은 아까 이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소개한 그 모니터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조직의 명수고 조직 관리에 뛰어나다. 네. 조직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그 당원들을 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 했던 안규백 의원이 왜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저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아마 그냥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 이 반성의 시기에 어떤 당직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또 다른 욕심으로 이렇게 비치는 반성의 모습과는 자칫 다른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의 분석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까? 입장문을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가장 낮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주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메시지를 썼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봤는데 네네. 아마 그런 생각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했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나머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도 아마 굉장히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할 텐데 아마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네. 하면 내가 정말 그 힘든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책임감 측면에서 또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야권에서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전 비대위원장이지만 아직까지 영향력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독설을 쏟아냈어요. 뭐 건방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까지 잘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려하는 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죠. 네. 뭐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노정객의 어떤 평가다. 저는 노정객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평가로 보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기존에 보선에서 서로 약속했듯이 아마 합당 입당을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야권이 경고해주면 좋은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발언의 수위가 이 워딩이 조금 더 좀 점잖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한테 감정적 격정을 일으키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야권의 승리라고 언급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야권의 승리냐 국민의힘의 승리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갔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 있고 그 LH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겼을 것이다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는 안철수 대표가 없더라도 이겼을 것이다라는 평을 하는 건데 그건 네. 본인의 평가고요. 예. 사실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네네. 다만 이제 야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야권의 대표주자라고 했던 것인데 예. 이제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그 선거쯤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 대선 지지율을 봤더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7% 빠졌는데 네. 이 지지율 빠진 것이 타당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지지 후보 없음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할 그 예. 후보자가 선출이 되면 그걸 지지하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 안철수 대표는 똑같은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중도층을 대변하거나 야권의 대표주자여서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지지율을 갖고 안철수 대표가 야권을 상당 부분 대표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용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 그러니까 대선 경쟁력이 있는지 본선 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여태까지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중도층의 대변자 내지 사랑을 받는 이런 이미지와 중첩되는 누군가 또 대선 후보가 나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예. 서로 간의 대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이제 사실 그 야권의 대표주자로서의 매력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평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멘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이요. 예. 야권이라는 게 어디냐 지금 국민의당도 의원 3명뿐이다.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거리를 많이 두는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이 되겠죠. 될 예. 텐데 김종인 대표님의 발언은 어떤 뜻이냐면 네. 아마 시간을 국민의힘에게 벌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 예술 장인이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작품을 그림이 됐든 조각이 됐든 출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출품을 해놨을 때 그 전시관 밖에 있어도 늘 자기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힘이 김종인 대표 입장에 보면 당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의 지도력이 서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서울시장 첫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에게 처음에 딱 잡혀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청구서를 국민의힘에 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정산해줄 지도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력이 설 때까지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작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지키면서 내부 지도력이 쓸 때까지를 지금 밖에서 케어해주고 있는 뭐 예. 그런 것이죠. 예. 비유가 굉장히 맞았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그렇지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공동운영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러면 이번 주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뭐 언론에는 일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던데 네. 글쎄 뭐 인사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추천 단계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분이 서울시 그 해당 직위로 또 꼭 반드시 임명된다고는 보장은 없고 주된 부분은 아마 정책 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도 일부 교류가 있겠지만 정책 연대가 필요한 부분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대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실제 행정력이 없어요. 뭔가 실적을 낼 만한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정책의 실현으로, 정책의 구현으로 본인의 대선의 정치적 자산을 삼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사보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이 추천하는 정책이 서울시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또 거리두기를 지금 현 정부와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도 풍겼잖아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나 재개발 재건축의 뭐 완화 뭐 이런 것들은 약속이고 공약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와 또 협의를 거치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뭐 보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방역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 전체의 방역 체계 안에서 그런 어떤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400명대에서 600명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700명대를 찍었고 그리고 오늘은 주말 영향이기 때문에 좀 다소 줄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 700명대에서 1000명대, 2000명대로 바로 가는 더블링 현상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4차 대확산의 그 입구에 서 있는 것이고 예.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어떤 유흥업소 같은데 특정한 업종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집단 지금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예. 그것을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공약의 실천과는 또 다른 문제여서 이 문제는 조금 아니라 많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염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